안녕하세요. 저는 큰 갈림길에 놓여 고민이 많은 30대 남자입니다.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많은 관계 중 인간관계, 특히 여기서 가족 문제는 참 쉽지가 않네요. 저는 80년대 후반 태생으로 단란하고 사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제 유년 시절 속 부모님 모습이 제 안에 조금 남아있는데요. 함께한 시간은 짧지만 두 분이 도란도란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저는 외동아들이었고 정확히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무렵 부모님은 제 곁을 떠나셨답니다. 그때 저를 붙들고 계시던 할머니가 어떤 전화를 받자마자 그대로 수화기를 떨구시던 게 생각나요. 예? 뭐시여? 병원이요? 우리 딸 말입니까? 우리 사위랑요? 에그머니나 이게 뭔 일이랍니까? 이게 뭔 일이라요? 당시 제 옆에는 장가를 안 간 외삼촌이 같이 계셨는데요. 친할머니 장례 때문에 두 분이 우리 집에 오셨던 거예요. 이때 외삼촌도 놀라서 다급하게 말했고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나랑 매형 얘기야 지금? 넋이 나가서 주저앉으신 할머니를 대신하여 외삼촌이 전화를 받았고 저도 그때부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엄청 뒤엉켜 있었어요. 결국 이 상황의 결말은 우리 부모님이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로 인해 즉사하셨다는, 아주 건조하게 말하자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저는 졸지에 9살의 나이로 상주가 되어 장례식장을 지키게 되었고 생각해보면 그때 실컷 울지도 못했어요. 아무리 울어봤자 네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냉정하고 차가운 말을 가족인 할머니가 말씀하시니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은 서울에 있는 30평대 연립이었고 할머니가 시골집을 정리하고 오신 재산까지 합치면 크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집에서 저를 키워내신 할머니는 재개발되어 이사갔을 때 잠깐을 제외하곤 거의 저의 인생이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재개발 기간에 제가 군대도 가고 유학도 가고 할머니 곁을 떠났었거든요. 나는 이제 네 장가만 보내면 더 할 일이 없어. 이제 나도 내 식구들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네 삼촌 있는 데로 가고 싶어. 할머니, 나 이제 독립해서 집 얻어서 살 거니까 할머니 편하신 대로 외삼촌네 동네로 내려가세요. 나 살만하다니까요. 여기 친구들도 많고 여자친구도 사귈 거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나 군대 가고 호주 가 있을 때도 할머니 혼자 집에 계셨잖아. 끝끝내 저는 설득해서 할머니를 시골집으로 보내드렸고 그 이후로는 간간히 제가 내려가고 하면서 배웠답니다. 그러고 한 5년쯤 지났을까요? 저는 마음에 잘 맞는 한 여자를 만나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내심 저는 할머니 밑에서 혼자 자란 저를 어찌 생각하실까 처가 쪽이 신경 쓰였는데요. 장모님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유,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보다 더 착실하고 이렇게 멋진데 뭘. 우리 사위 같은 사람은 어떤 조건이어도 그냥 무조건 데려오지 뭐. 내가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했어. 우리 사위 키가 180이 넘고 훤칠하니 잘생겼다고 말이야. 게다가 돈도 잘 벌지 뭐가 문제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농담 삼아 하신 말씀이겠지만 아무튼 괜찮다고 거듭 말씀하시니 안심이 되었답니다. 제 쪽 어른은 할머니와 삼촌만 계시는 것이고 첫 명절 때 저는 아내와 함께 내려갔었어요. 이때도 참 애교 있게 잘하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약과랑 떡이랑 먹을 거 잔뜩 가지고 왔어요. 상준 씨랑 할머니랑 다 같이 이렇게 깔아두고 먹을 거예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죠, 할머니? 아내는 제 마음을 무척 잘 알아주었고 할머니에게 살갑게 손녀처럼 예쁘게 말을 하더군요. 사실 결혼식 웨딩 마치 할 때 저희 할머니께서 엄청 우셨거든요. 저도 그때 순간 욱해서 감정이 여러 보로 치받쳤어요. 비 오는 날 저를 데리러 교문 앞에 멀찌감치 서서 파라솔처럼 큰 우산을 어디서 뽑아오신 건지 그걸 들고 절 찾으시던 모습도 생각났고요. 군대 갔을 때랑 호주 갔을 때 미친 듯이 생각나던 할머니 밥이며 많은 것들이 제 눈앞을 가렸었어요. 많은 감상에 빠져 울컥했던 저를 아내가 달래주었고 할머니 댁 시골에 가서도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 주더라고요. 헌데 한편으로 저희 외숙모랑은 약간 삐걱거려서 저도 처음으로 고부 갈등이랄까? 이런 걸로 긴장했지 뭐예요.
예, 상준아, 네 처는 암만 시부모님이 안 계시고 시할머니라고 한다지만 먼 데서 오는데 이렇게 과일짝 하나 안 갖고 오는 게 어딨냐. 그냥 비닐봉지에 약과랑 떡이랑 귤이랑 뭐 주렁주렁 담아가지고 쇼핑백에 저렇게 띠카니 내놓는 거 처음 봤어. 그건 우리가 식구들 갈 때 싸주면서 하는 거지 선물로 저런 건 안 들고 오잖아. 이 말에 할머니는 외숙모를 나무라며 말리시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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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덩이 같은 것들이 인제 결혼들 해가지고 저렇게 신랑 섹시놀이 하면서 왔는데 뭘 알겠어. 차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고단했겠다. 얼렁 밥상이나 내주자, 얼렁. 할머니는 얼버무리셨지만 저희 외숙모는 저 역시 어릴 때 살짝 무서워할 정도로 깐깐하신 분이었어요. 예의 없고 버릇없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마냥 밝고 낭낭하게 잘 웃는 우리 아내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유, 나는 우리 진권이가 저런 섹시 얻어오면 냅다 문 앞에서 문전박대할 거야. 아니, 엄연히 시댁 내려오는 건데 저 손바닥만한 치마는 뭐며 와서도 할머니한테만 착 붙어가지고 어른들 일은 도울 생각도 않고. 아유, 상준아, 이런 건 네가 좀 가르쳐. 아, 네, 알겠어요, 외숙모. 불편하셨으면 죄송해요. 저희 오늘 밤만 묵고 갈 건데 제가 최대한 신경 쓸게요. 제가 대신 뭐 도와드릴까요? 그래도 외숙모는 저를 꽤 예뻐하셨던 분이라 멋쩍게 웃고 마시더라고요. 됐어. 내가 너를 시키겠니? 네 처를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래가지고 지금이야 뭐 신혼이라고 웃고 좋지만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 장천이야.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느낌이 나는 게 네 처가 너 고생시킬 게 뻔해 보여서 내가 하는 말이야. 가서 너도 떡이나 먹어. 저는 이 상황을 제가 중간에서 애교스럽게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외숙모 말씀이 아예 틀린 말씀이 아니었어요. 훗날 연락해서 외숙모한테 따로 자문을 구하고 싶을 정도로 크게 체감하게 된 부분이 있었답니다. 왜냐면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제 아침상을 차려준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암만 그래도 신혼 때에는 조금씩 소꿉장난하듯 뭔가 해본다는데 아내는 신혼여행 때부터 이미 말했어요. 오빠, 나 저혈압이 너무 심해서 아침에 잘 못 일어나. 미안한데 아침 같은 거는 나 잘 못 차려줄 것 같아. 전날 내가 빵이랑 우유 같은 거 식탁 위에 올려는 둘 수 있는데 출근하는 거 배웅은 못 해줄 수도 있어. 전 처음에야 이 말을 듣고 그냥 사랑의 힘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날이 갈수록 정도가 조금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왠지 다툴 것 같아 제가 준비하기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 이게 뭐야? 미역국 끓일 거야? 아, 냉동으로 만들어진 거 끓인 거네? 나 이거 먹어도 돼? 언제 일어났어?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나 가는 거 인사도 좀 해주고 그래. 아, 오빠, 내가 말했잖아. 힘들다고. 나 지금도 겨우 오빠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 듣고 일어난 거야. 그래도 일어났으니까 오빠 가는 거 봐줄게.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자기도 제가 해놓은 밥을 떠서 먹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먹었던 아침밥은 제가 저녁에 왔을 때 그대로 싱크대에 담겨져 있었어요. 저는 자취를 좀 해서 나름 살림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모든 일이 저한테 밀려올 줄은 몰랐던 거죠. 희주야, 너도 나름 피곤하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건 좀 그렇다. 아침에 먹은 걸 아직까지 안 치운 건 나보고 퇴근해서 치우라는 거야? 아, 아까 치운다는 걸 깜빡했다. 미안. 지금 치울게.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지? 뭔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 한 집에서 생활하는 중 저도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아내는 뭐 하냐고요? 아내도 노는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엄연한 직장인이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대중 없거든요. 자기도 같이 일한다는 명분 아래 밥 차리거나 치우는 걸 모두 같이 하길 바랬어요. 내가 오빠의 반밖에 못 벌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같이 일하고 있는 거 맞잖아. 나도 생활비 얼마씩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집안일 다 나한테 몰아주면 안 돼.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애기도 가질 거고 그럼 더더욱 분담하는 거 잘해야 된다고. 이처럼 아내의 말은 뭔가 상황상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달까요. 늘 설득시키다시피 말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외에 특별히 불편한 적은 없었는데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고 나니 조금씩 또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약속 있잖아요. 심지어 그 약속 안에 저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그런 황당한 상황들이 줄지어 발생했었어요. 이건 전부 처갓집과 관련된 일들이었답니다. 저기 오빠, 이번 주말에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남양주에서 1박하고 오자. 펜션 예약은 이미 엄마가 이모 아는 곳에다 했대. 뭐? 나 이번 주 내내 일하고 주말엔 집에서 좀 쉬려고 했어. 영화도 보고 편히 보내려고 했는데. 집에만 있으면 뭐해. 처지고 사람이 늘어지긴 하지. 나가서 좀 움직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좋지. 엄마랑 아빠랑 엄청 좋아해. 저번에 오빠가 가평 쪽 데려가 준 게 너무 좋았나 봐. 이 얘기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요. 장인 장모님 모시고 당일치기로 가평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야 그냥 이래저래 저도 신혼 에너지로 모든 게 다 감사한 마음으로 처갓댁 어른들 모시고 갔던 것이고요. 숙박비부터 시작해서 음식값, 명소 지역에서 사시는 간식들까지 전부 다 부담했거든요. 그야 그건 우리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했던 거 아니었어? 지금 나는 좀 갑작스러운데. 내 일정도 있잖아. 말도 안 하고 예약을 하시면 좀. 그런데 아내 얼굴이 갑자기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뭐랄까, 저도 연애를 2년 정도 했지만 결혼하고서는 더 자기 기분을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 아빠랑 엄마 엄청 기대하시는데.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 딱 1박 2일이고 어디 해외 나가는 것도 아니고 펜션 예약비도 엄마가 다 냈다니까? 밥도 이번엔 아빠가 사신대. 솔직히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되는 게 암만 그래도 어떻게 어른들이 다 내시게 하겠나요. 운전도 제가 맡아서 저번처럼 이틀 내내 한 차로 움직이며 해야 할 거고 밥 3끼 중 2끼는 저희가 사야 할 거고 펜션비도 저희 묵는 만큼은 내야죠. 이번엔 어른들이랑 다 계획이 되셨다니까 나도 더 말하진 않고 다녀올게. 근데 이런 건 꼭 나한테도 상의해줘. 만약에 나 출장이라도 잡혔으면 어떡하려고 했어. 그러자 아내는 입이 나와선 삐진 표정을 하고 도통 저는 제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는데 눈치를 봐야 했어요. 여행 가서도 장모님은 계속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돌아오는 운전길은 저도 너무 피곤해서 잠이 밀려오는데 뒤에서 장모님은 트로트 가수 영상을 틀어달라고 엄청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네 그 요즘 유명한 가수 임영영 알지? 나 유튜브에서 찾아서 좀 틀어줘봐. 어우, 길이 왜 이렇게 막혀. 지루해 죽겠다. 가다가 휴게실 있으면 꼭 들려. 저희 장모님은 방광에 문제라도 있으신지 정말 시시때때로 화장실을 안 가면 큰일이 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어쩌자고 차로 이렇게 애매하게 오래가는 여행을 선택하신 걸까요? 정말 몇십 분 간격으로 계속 화장실을 찾으셔서 2시간 반이면 올라갈 거리를 퇴근 시간 걸리고 뭐 걸리고 하면서 거의 4시간 반 다 되어 도착했어요. 그러니 이때 아내도 살짝 눈치를 받고 제가 말한 것도 있으니 이제 안 그러겠다 싶었는데요. 제가 아직 아내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었던 건가 봐요. 오빠, 엄마 외가 쪽 어른들 이번에 엄마네 놀러 오시거든? 오빠도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 여기서 저는 슬쩍 정색을 하게 되었고 아내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희주야, 내가 말했던 것 같은데 이런 약속은 나랑 좀 정하고 진행을 해야지. 나 주말에 정말 잘 쉬어야 해. 우리 이번 달에 주말 내내 처가 쪽 행사 있었던 거 알아? 그런데 아내는 이런 저의 힘든 부분을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왜 문제냐는 식이었어요. 반대로 우리 할머니랑 삼촌이야 지방에 사시니까 잘 못 오셔서 그렇지. 자주 오신다고 하면 희주 너도 불편하지 않겠어? 내 식구들이지 배우자에게도 편한 관계는 아니잖아. 아닌데? 난 전혀 괜찮아. 할머니랑 삼촌 외숙모? 여기 오시라 그래. 내가 끝장나게 잘 봐드릴 테니까. 아니. 진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말마다 다퉜고 그 행사는 아내만 가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내도 포기했는지 따로 날을 잡진 않더라고요. 그러고 결혼한 지 1년 3개월쯤 되던 해에 제 인생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보여지는 일을 맡게 되었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할머니께 연락을 했어요. 할머니, 애기 생겼어요. 지금 희주랑 병원 갔다 오는 길인데 애기가 생겼다네요. 이제 조심하고 어쩌고 하라는데. 아무튼 우리 할머니 이제 증조 할머니 되시겠네.
왕할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제 코가 벌개졌던 건 할머니가 바로 곧장 우셨기 때문이에요. 그 울음에 제가 기억하는 하얗고 풍성한 양배추 머리를 한 할머니의 인생이 스르륵 지나가듯 비춰지더라고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참으로 잘했다, 우리 상준이. 내가 이제 우리 순옥이란 네 아빠 보기에 마음이 아주 편하겠구먼. 장가도 보냈고 알아서 애도 갖고. 아이고, 닌 참 복 많은 애다. 얼마나 귀한 애가 또 태어나겠노. 고생했다, 우리 상준이. 저도 눈이 벌게져서 별거 아닌 척, 울지 않는 척 다시 무뚝뚝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러고 저는 옆에서 뜨거운 시선이 느껴져서 뭔가 싶어 봤는데, 아, 정말 여기에는 여자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임신하면 그 호르몬인가 뭔가가 많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사람을 미치게 하나요? 아내는 좀 전 산부인과를 나올 때만 해도 그렇게 활짝 웃었으면서 전화를 끊은 저를 보고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쳐다봐, 희주야? 뭐 불편한 거 있어? 어디 아픈데라도. 그러자 아내는 제 말을 탁 자르고 쏘아붙이는 거예요. 이유가 정말 너무도 한심해서 놀라웠지만요. 어떻게 내가 임신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먼저 인사를 안 해? 날 낳아준 엄마 아빠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빠는 오빠 할머니밖에 안 보여? 오빠가 임신했어? 순간적으로 저는 제 머리 위로 거의 수천 개의 물음표가 몇 초 사이로 화라락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랍니까? 그게 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희주야, 지금 네가 좀 예민한 상태인 건 알겠는데 이게 그렇게 다룰 일은 아니지. 각자 부모님께 그냥 기뻐서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임신을 희주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경사 아니야? 아니, 됐다. 오늘 좋은 날이니까 우리 축하부터 먼저 하러 가자. 아니, 됐어. 나 집에 갈래. 오빠랑 따로 갈 거야. 나 버스 타고 갈 테니까 오빠 혼자 차 타고 가. 저는 이때부터 정말 꽁지가 빠지도록 기분이 죽 끓듯 멋대로 움직이는 아내 비위를 맞추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내는 임신 전에는 자기 부모님과의 행사에 절 끌고 다니다가 눈치를 봤었는데요. 임신하고 나니 왜 그게 권리가 되고 의무가 된 걸까요? 아주 당연하게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나 우리 태호 보기 전에 추억 많이 쌓고 싶어.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 비행기 끊어서 다녀오자. 그래, 이제 좀 안정기가 되었으니까 같이 가자. 비행기는 내가 좀 알아볼게. 그런데 여기서 저는 놀라운 말을 들었고 너무 황당해서 곧바로 반박도 못했어요. 잠깐만. 엄만 될 텐데 아빠가 시간이 언제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전화해서 물어볼게. 아니, 태교 여행이라더니 거기에 왜 부부가 아닌 장인 장모님이 또 같이 끼는 건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었어요. 잠깐만. 부모님이랑 같이 간다고? 우리 둘이 가는 거 아니야? 태교 여행이잖아. 임산부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지. 나는 우리 엄마 아빠랑 있을 때가 제일 편한데? 엄마랑 아빠도 우리 태호랑 추억 보내고 싶다고 했어. 이번엔 오빠가 양보해. 나는 절대 타협 못 해줘, 이건. 그러면서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인상을 확 찌푸리고 반박이라도 했다간 싸울 모드로 변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기는요. 임산부 앞에서 저는 죄인이나 마찬가지였고 장모님 말씀대로라면 한 것도 하나 없이 아빠가 된 죄목이 있었답니다. 그 소리를 제주도 따라가면서 듣는데 얼마나 짜증이 밀려왔는지 몰라요. 아내가 임신 중만 아니었으면 어쩌면 장모님과 싸웠을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우리 희주 임신했을 때 얘 아빠가 그렇게 속을 썩였다니까. 내가 사과가 그렇게 먹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안 사오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남자들은 여자가 애 갖는데 하나도 기인한 게 없으면서 어쩜 그렇게 애도 아니고 고집을 부려 진짜. 지 여자 기분 하나 못 맞춰주냐고 글쎄.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자니 진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기껏 제주도까지 가서 차 렌트하고 제가 다 운전해서 맛집도 제가 알아보고 모셔다 드렸는데요. 그 와중에도 장모님은 좀 실수하신 부분이 많았어요. 자, 이건 우리 귀한 임산부께서 드셔야지. 장대구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여기 소갈비랑 다 같이 정식으로 나오는 데라더니 진짜 대단하다. 이걸 누가 알아본 거야? 이서방! 또 그런 거 잘 알아보는 재준이 있네. 하여간 우리 딸 많이 먹어. 기껏 알아보고 모셔오고
돈 내는 것도 사위가 하는 건데 장모님은 생선살을 쩍쩍 발라내서 딸에게만 수북히 얹어주시는 거예요. 본인 딸은 임신했다고 곧장 일도 다 관둬버렸고 오롯이 저 혼자 외벌이로 일하고 휴가도 무리해서 냈는데 말이에요. 장인어른은 그럼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워낙 모녀가 기센 집안이라 장인어른은 기를 전혀 못 피고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 제가 뭘 기대할 수 있겠나 싶었네요. 하여간 서운한 마음 하나를 안고 서울로 왔고요. 그 뒤로는 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최대한 장모님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출산일이 다가왔고 이때는 저희 외삼촌이 할머니를 모시고 함께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여간 고생한 게 아니셨더라고요. 상준아, 아이고, 내가 모시고 오는데도 몇 번을 헤맸다. 요즘 세상 좋아졌다고 하지만 어째 나는 더 복잡해. 엄마 오시는데 몇 번을 지치셔서 힘들어 하시더라. 증손주 보러 오는 거 아니었으면 이래 안 오셨을 거야. 삼촌, 진짜 고생 많으셨겠네요. 저기, 우리 애기 보여드릴게요. 할머니, 힘드셨죠? 저랑 같이 가요. 제가 저희 삼촌과 할머니를 모시고 아기를 보여드리러 갔는데 그 자리에 장인 장모님을 비롯하여 이모님, 고모님 등 여러 식구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얼굴도 잘 모르겠는 여자 어른들이 얼마나 저를 불러대시던지 진짜 이서방이란 단어를 다 떼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이서방, 얼른 와서 인사해. 여기 희주 큰 이모야. 이쪽은 희주 큰 외삼촌이고 저기 저 빨간 코트 입은 분은 전주 사는 희준의 큰 고모고 다들 애기들 보러 왔다지 뭐야. 어휴, 저도 인사하고 바쁘긴 했는데 제가 모시고 온 우리 쪽 어른들은 본체만 차시는 게 좀 별로였어요. 장모님, 여기 저희 외삼촌과 할머님이세요. 아기 보려고 멀리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은 그냥 슬쩍 보고 차가운 말투로 인사를 하시더니 본인 식구들이랑 어찌나 시끄럽게 떠드시던지요. 갈수록 저는 장모님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어른들 식사를 밖에서라도 대접하려는데 아내는 저에게 전화해서 마구 화를 내는 거예요. 오빠 어디 갔어? 나 힘들어 죽겠어. 아파 죽겠는데 어디 나가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외삼촌이랑 할머니 식사라도 대접해서 보내드리려고 헤매셔서 제대로 뭘 못 드시고 왔나 봐. 오빠, 이런 특별한 상황에 가족들 챙긴다고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나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저기 희주야, 장모님이 옆에서 봐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나 그 말 듣고 잠깐 나온 거야. 장모님은 어디 계시는데? 당시 아내가 아기를 낳은 지 반나절이 지난 특수한 상황이라 아내에게 다 맞춰줘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저도 이상하게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오빠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오빠가 그러고도 태호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엄마는 몰라 어디 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태호 낳느라고 고생했는데 애 아빠라는 사람이 산물 그냥 놔두고 나가? 전 여기서 한숨이 푹푹 꺼지듯 나왔고 정말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결국 너무 죄송하게도 삼촌과 할머니를 근처 고깃집에 모셔다 드린 뒤 식사값과 교통비를 드렸어요. 저 삼촌, 할머니, 지금 희주가 몸이 좀 힘들어서 제가 봐줘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들 테니까요. 같이 식사는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제가 지금 편의점에서 급히 뽑아온 거라 죄송해요. 식사비랑 교통비 이렇게 챙겨드려요. 조심해서 올라가시고 제가 이따 또 연락드릴게요. 그러자 삼촌이랑 할머니는 너그러이 웃으며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 산모 옆에 가 있어야지. 내가 엄마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전화하고. 그러면서 할머니도 저한테 손을 크게 흔드시는데 가슴 언저리가 찌릿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결혼 후에 우리 쪽 가족을 거진 2년 만에 처음 보는 건데 그 자리도 같이 못하고 저렇게 내려보내다니. 심지어 매일같이 본다고 해도 무관한 처가 쪽 식구들은 이날조차 저를 불러대고 진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우선은 산모인 아내에게 중요한 날들이니까 꾹 참고 올라가서 아내가 아무리 짜증을 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돌봐주고 심부름을 했어요. 그렇게 조리원에 넘어가는 날까지 장모님은 할 수만 있으면 본인이 들어가고 싶다면서 아주 난리법석을 하시더군요.
왜 요즘 조리원은 친정엄마를 못 들어가게 해? 내 새끼 큰 수술하고 또 쪼마한 새끼를 낳아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아유 아주 애틋하고 안타까워 죽겠구만. 좀 보고 싶은데 그 틈을 안 줘 진짜. 말씀은 이렇게 하시면서 정작 본인 딸 뒤처리나 케어하는 건 전부 사위인 제가 해주길 바라셨어요. 심지어 집으로 온 뒤에도 장모님은 매일같이 오셨고 봐주시는 이모님들에게 계속 훈계질 하시면서 밥 얻어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하니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머머 이서방 애기 깼다. 자네가 얼른 들어가서 애 좀 안아봐. 우리 희주는 자야 돼. 그 이모님 밤까지 쓸 게 뭐가 있어. 애 아빠가 옆에 있는데. 장모님은 그럼 대체 이 집에 왜 와 계신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때도 저는 큰 소리하지 않고 참았어요. 아내 역시 저한테 만사 짜증을 내면서 아이를 맡겼고 산후 우울증 걸렸다고 우는데 저는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아이가 50일쯤 되었을 무렵 저희 부부는 몹시 크게 싸웠어요. 희주 너도 힘든 거 아는데 밤새 아기 수유하는 걸 날 깨워서 시키면 그럼 나는 뭐 회사 그만두고 같이 육아하란 뜻이야? 나 다음날 회사 안 가는 사람이야? 내가 뭐 철인이야? 로봇이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집에 오는 사람을 새벽 2시, 3시, 4시에 깨워서 애 보라고 하면 어떡해? 하지만 아내는 제 말에 올곧게 반박은 하나도 안 하고 곧장 장모님께 전화해서 저와 싸운 내용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장모님 바로 출동하시죠. 그러면서 저를 앉혀놓고 졸음이 밀려오다 못해 실핏줄 터질 지경인 저를 상대로 일장연설을 하십니다. 애 낳은 산모한테 그러면 못 써 자네 진짜. 이러면 내가 자네랑 우리 희주 사이 중재하려고 며칠 또 와서 자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할 텐가? 정말 돌아가는 이 꼴을 보며 다른 집들도 애 태어나면 다 이런 건지 아니 모든 남자들이 결혼하면 이렇게 강제로 대릴 사위처럼 처가에 시달리는 건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일순간 저도 서러움이 밀려와 저도 모르게 애처럼 할머니한테 회사에서 전화했어요. 할머니, 나 몰랐는데 애 아빠 되고 애 키우는 거 장난 아니네.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키웠을까? 둘 다 이랬잖아. 그리고 할머니도 그랬잖아. 있잖아. 나 요즘처럼 엄마 아빠 생각이 났던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왜 좀 모르겠네. 태호를 낳아서 애 아빠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나도 보고 싶네. 그러면서 서글퍼져서 우리 엄마 아빠도 살아계셨더라면 저렇게 손주 보려고 가까이 오가면서 보고 가끔 시집살이도 시키고 며느리 면박도 주고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할머니는 왜 그러냐고 언제 할머니 밥 먹으러 오라 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육아 우울증인 건지 뭔지 저도 회사에 있으면 그냥 멍하니 짜증이 나고 울컥함이 막 밀려왔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이랄까요? 아무튼 큰 아픔을 겪고 교통정리를 하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제 아들 돌잔치 날짜를 잡게 되었고 아내와 장모님이 역시나 입김을 거세게 부는 고로 큰 호텔에서 하게 되었어요. 이거 우리 형편상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객들도 이런 곳에서 돌잔치 하면 부담스러우실 텐데. 게다가 우리 쪽 어른들은 얼마 안 오셔. 외삼촌이 못 오신다고 해서 할머니도 못 오실 수도 있어. 그런데 아내가 대뜸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말이죠. 할머니 괜히 먼 데서 오셔서 고생하실 게 뭐 있어? 그냥 애기 영상통화해드리면 안 되나? 그리고 애기 돌잔치 축의금은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잖아. 서로 편하지. 뭐? 와, 희주야, 그게 말이 돼? 너의 친정 식구들은 그날 지인들 다 데리고 와서 수십 명이 오는데 우리 가족 중 오는 사람은 할머니 한 분뿐이야. 교통편도 힘들지만 굳이 증손주 보러 오신다는데 영상통화? 축하금을 계좌로 보내? 보여드리는 건 손쉽게 손가락 해서 보여드리고 돈은 제대로 챙겨받겠다 이거야? 그러자 아내는 벼랑간 당황하면서 제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막 퍼부을지 몰랐어요. 아마 그간 쌓인 게 김밥 터지듯이 잠깐 밀려나온 것이겠죠. 뭐야? 왜 그렇게까지 말해? 나 그렇게 말 안 했어. 생사람 잡지 마. 그럼 오시라고 해. 누가 뭐랬어? 오시면 되잖아. 그리하여 이후로 저와 아내는 한마디도 안 하고 중요한 내용만 카톡으로 전달할 뿐 돌잔치가 다가올수록 점점 차가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게다가 아내는 그걸 할머니 방문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장모님한테 일러 바친 걸 저한테 걸렸지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 아, 몰라. 나 겁나 짜증나, 진짜. 내가 뭐 지 할머니 힘들라고 얘기했어? 솔직히 뭐하러 노인네가 그렇게 고생해서 오냐고. 이거 순전히 생각해서 말한 거 아니야? 엄마, 전화 끊어. 나중에 전화할게. 아내는 제가 퇴근해서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안방에서 뒹굴거리며 통화하다가 저를 마주치고 기겁하더라고요. 저는 안방문을 더 세게 쾅 닫아버리고 아내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정말 언제라도 누가 건들면 터질 것처럼 그 좋은 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돌잔치를 앞두고 엄청나게 분노에 치달아 있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당일날 정말 갓잔치도 않은 사건이 터지게 된 거예요. 이날 저희 할머니는 저도 예상은 했지만 엄청난 고난의 순례길을 걸어오셨더군요. 여기서 저보고 그러게 왜 할머니를 초대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할머니가 꼭꼭 본인이 직접 보고 증손주를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싶다 하셨어요. 할머니, 내가 버스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택시 같은 것도 보내드릴 수가 없는데 마음 같아선 내가 내려가서 할머니 모시고 올라오고 싶은데 말이야. 꼭 그렇게 힘들게 오가셔야겠어? 사실 할머니를 며칠 더 일찍 모셔서 집에서 주무시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집에는 누가 있었게요? 바로 장모님. 장모님이 저희 집에서 돌잔치 2주 전부터 주무셨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그냥 애기 컨디션, 본인 딸 컨디션 봐줘야 된다고요. 그러니 제가 우리 할머니를 그 중간에 오시게 해서 좁은 집에서 꾸역꾸역 주무시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얘기를 꺼냈는데 아내가 아주 말도 못하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결국 할머니는 그 아침부터 서둘러서 나오셨는데요. 보다 못한 외삼촌이 중간에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셨다지만 보통 난항이 아니었나 봐요. 지금 엄마 버스 타시는 거 보고 나왔어. 그래도 내려서 뭐 갈아타시고 해야 되는데. 내가 같이 있으면 택시 타고 같이 가는데 노인네 혼자서 택시 잡으면 더 고생 아니야. 서울길은 나도 헤매서 잘 모르겠다. 하여간 너 꼼꼼하게 할머니 연락 잘 받아. 저는 이 부분이 무척 신경 쓰이면서도 돌잔치 이틀 전부터 아들이 고열에 시달리는지라 양쪽을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응급실을 가고 저도 애 같이 돌보다 지쳐 쓰러지고 정말 안 되겠어서 아내와 장모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일 할머니 오시는데 저한테 전화하시라 했지만 못 받을 확률이 클 것 같아서요. 혹시 몰라서 희주 너랑 그리고 장모님까지 번호 알려드렸으니까 받으시면 꼭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데리러 나갈 사람도 없고 전화 잘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입이 비뚤어진 상태로 아주 성의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설마 저렇게 반응할지언정 막상 할머니 연락 오면 잘 안내해 주시겠지? 이렇게 철석같이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윽고 다음 날인 돌잔치에 열이 이제 막 떨어진 우리 아들은 예민해져서 마구 보채고 울어대고 따갑고 밝은 조명을 쏴가면서 저까지 너무 정신사나웠어요. 근데 시간이 다 되도록 이래저래 사람들이 호텔 안에 들어오고 인사도 나누고 저도 옷 갈아입고 바빠 죽겠는데 간간히 확인해봐도 할머니는 안 보였어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불안한 마음으로 돌잔치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돌잡이부터 복작복작한 행사에 정신이 팔리고 아기는 또 기차 화통 삶아먹은 듯 자지러지게 울어서 달래고 너무 순식간에 시간이 훅훅 지나갔어요. 끝나고 식사하고 인사하고 돌렸는데 그제사 할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다시 몇 번이나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고 돌잔치는 거의 다 끝났는데 저도 점점 신경이 곤두서더라고요. 희주야, 혹시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 온 거 없어? 그러자 아내는 인상을 또 찌푸리면서 대강 답하는 거예요. 아, 몰라. 나 지금 애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그러지 말고 오빠가 애 좀 재워. 희주야, 할머니 여기 오시기로 했었잖아. 지금 아직도 안 오셨다고. 태호는 여지껏 내가 안고 있다가 이제 넘긴 건데 왜 짜증을 내? 아, 왜 짜증을 내냐고 오빠야말로. 내가 뭐 못 오시겠어? 전 여기서 큰 소리 지를 뻔하다가 가깝스로 참았고 장모님도 또 거기서 혼수 드시려는 분위기시길래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그러고도 할머니는 집에서 나가셨다는 시간보다 점점 지체되었고 참다 못한 저는 가족들을 먼저 집에 보냈어요. 아내는 이때도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저기 나도 걱정되긴 한데 그럼 운전은 누가 해? 엄마랑 나랑 태호랑 아빠랑 어떻게 가냐고. 희주야, 제발 좀.
진짜 나 좀 가만 냅둬. 할머니 연락이 안 된다고. 운전은 너도 할 줄 알고 장인 어른도 하시잖아. 내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지금 집에서 나간 지 수시간이 되도록 연락이 안 되는데 너 지금 여기 30분 거리 우리 집 가는 거 불편해서 지금 따지는 거야? 정 없으면 택시 타고 가라고. 돌잔치를 끝낸 부모가 이렇게 꼴사납게 싸우는 경우도 참 없을 텐데요. 아내는 저를 이글이글거리는 눈으로 실컷 노려보다가 자리를 떴고 저 혼자 호텔에 남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어쩌고 했는데 1층 라운지에 앉아서 저는 완전히 절망적인 기분이 되어서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어쩌다가 할머니를 이렇게 고립되게 한 건지. 그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고 아내로부터는 저한테 어떤 연락도 없던 그 시간에 멀찍이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저는 뛰다가 넘어질 정도로 마구 미친 듯이 달려가 할머니를 꽉 껴안았고 할머니의 익숙한 냄새와 달리 너무 쎄할 정도로 몸이 얼음장처럼 차서 기겁을 하게 되었어요. 얼른 라운지로 모시고 들어가 할머니 손을 연신 주물러가며 지쳐 보이시는 할머니 얘기를 듣다가 안 되겠어서 택시로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일단 집으로 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행사는 끝났는데 외삼촌이랑 외숙모 난리 났어요, 진짜. 경찰 신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잠깐만요, 연락 좀 하고요. 그리고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아유,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아주 무서워. 버스도 잘 못 타고 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았어. 버스 타려는데 무서워가지고 게다가 전화도 몇 번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듣다가 가슴이 철렁했던 게 반대편으로 버스 타러 넘어가시다가 앞이 잘 안 보여서 차에 치일 뻔하셨다는 거예요. 아, 미치겠다. 할머니, 진짜 어떡해. 고생하셨어. 배고프죠? 내가 집에 가서 뭐라도 좀 챙겨드릴게. 일단 가요. 금방 다 와가요. 와중에 저는 또 놀라운 얘기를 들었으니 이때 눈에 정말 번개가 들어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유, 너도 전화를 안 받고 우리 손주 며느리랑 통화했는데 나보고 택시를 타라는 거야. 택시를 탈 수가 있어야 타지. 중간에 웬 여자랑 네 외삼촌 뻘 남자가 도와줘가지고 겨우겨우 여기 들어왔어. 뭐? 희주랑 통화를 했었어? 언제? 저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할머니랑 한 번이라도 통화 연결이 되었으면 저한테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거든요. 우선은 집에 도착했고 그러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보니 집안 꼴이 난리도 아닌 거예요. 거실에 이불을 펼쳐놓고 한쪽에는 상을 펴고 장모님이랑 아내랑 장인어른 셋이서 맥주에 치킨에 술상을 거하게 받으셨더라고요. 두 분 다 취하셨고 아내만 놀라서 저를 보더니 그 뒤에 할머니를 보더니 인사도 설렁설렁 하고선 곧장 저를 불렀어요. 뭐야? 할머니 왜 우리 집에 오셨어? 지금 이 시간에 오신 거야? 세상에. 집에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있는 거 안 보여? 왜 이리로 모시고 왔어? 저는 이때 화를 겨우 추스리며 힘겹게 대답을 했어요.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야. 할머니 무려 10시간 남짓 걸려서 여기 오신 거야. 너 그리고 중간에 우리 할머니 전화 받았다며. 택시 타고 오시라고 했다고. 나한테 전화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할 정신에? 너 그때 태호 데리고 집에 갔을 시간이잖아. 그러자 아내는 움찔하더니 다시 둘러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전화해주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었어, 나도. 아, 애기 얼른 재우고 엄마 아빠랑 술 먹으려고? 돌잔치 끝났다고 회포 풀려고? 네 시할머니는 밖에서 저렇게 떨고 버스만 3번을 타면서 헤매다 차에 치일 지경으로 돌아다니시고 애아빠도 그 할머니 찾느라 밖에서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점점 감정적으로 세게 말하자 아내는 왜 여기서 이러냐며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왜 말을 또 그따위로 해. 나만 나쁜 사람처럼. 아, 몰라. 나 지금 피곤해 죽겠다고. 그냥 모텔 잡아드리면 안 되는 거야? 나 진짜 정신사납단 말이야. 좀 취하기도 했고 오빠가 그냥 다시 모셔다 드리긴 싫잖아. 너 지금 말 가려서 해야 돼. 너 취한 거랑 상관없이 나 지금 화 되게 많이 나 있어. 장난하지 마. 아내는 이런 제가 아주 우습게 보였는지 아님 진짜 뭘 잘못 먹고 맛이 간 건지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뺨을 날려도 싸죠. 아, 짜증나.
나 오늘 만사가 짜증나니까 시비 걸지 마. 할머니 계시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쩌라고? 나가라고? 그냥 처음부터 모텔 잡아들이지 왜 그랬어? 왜 우리 집에, 짜증나. 할머니 냄새나 빼고, 가뜩이나 집도 안 치워서 더러운데 더 난장판돼. 이때 공기를 가르는 야멸찬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외마디가 크게 찢어질 듯 들렸어요. 아고야 상준아, 니 뭐하는 거가 와그라 너. 저는 곧장 아내의 뺨을 올려붙였고 그러고도 성에 안 차서 손을 안 내리고 죽일 듯 노려보았어요. 아내는 자기 뺨을 부여잡곤 눈이 찢어질 듯 커지더니 자기 엄마 아빠한테 소리소리를 질러가면서 오빠가 나한테 손찌검을 했네 어쨌네 발악을 하더라고요. 좋은 말 할 때 집 더 개판으로 만들지 말고 태워 놔두고 너 나가. 장모님 장인어른, 저 오늘 장난할 기분 아닙니다. 나가주시겠어요? 여기서 더 시간 길어지면 저 정말 돌아버릴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비켜드릴 테니까 짐 갖고 당장 나가주세요. 그러고 저는 할머니를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해서 안방으로 모셨고 물기 얹은 양 조용한 거실 쪽으로 다시 나왔어요. 뭘 망설이고 눈치를 보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장모님 장인어른 딸내미 아니 세 분한테 호구 잡혀서 못 살겠네요. 이 집도 내가 해왔고 온갖 버리며 애 육아며 가족 행사며 다 감당하니까 사람 진짜 등신으로 보이시나요? 저한테 뭐 얼마나 가족이 많고 챙길 게 많다고 멀리서 오신 할머니 한 분 편히 못 모시게 하나요? 잠깐 자네 흥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 못 모시게. 장모님 딸 유희주 말하는 꼬락서니 보세요. 뭐요? 모텔을 잡아? 10시간을 떨다 사고당할 뻔한 노인네가 힘들게 왔는데 인사도 안 해. 할머니 노인네 냄새 난다고 짜증난데 진짜 쟤 돌아버린 거 아니에요? 저 더 심한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빨리 딸 데리고 나가세요. 일 키우지 마시라고요. 제 말에 주섬주섬 장인어른이 일어나 남자들만의 눈치로는 대충 파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괜히 하는 낌새가 아니고 진짜 사고치기 직전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일어나서 셋은 엉거주춤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주무셨고 누군가 요란스럽게 배를 누르길래 나갔더니 장모님과 아내더군요. 저기 자네 암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내쫓고 얘는 들여보내주게. 그렇게 매정하게 아들내미 돌잔치하고 온 날 마누라를 그렇게 내쫓는 남편이 어딨어. 진짜 자네한테 실망 많이 했네 참. 그리고 할머니는 잘 계시고 저기 편찮으셨다 해서 전복죽 좀 쌓았는데. 됐어요.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희주 너는 짐 챙길 거 있으면 들어와서 챙겨 나가. 저요. 진짜로 이제 안 살 거예요. 그냥 내쫓지 말고 짐도 갖고 나가라 할 걸 또 얼굴 보게 돼서 정말 짜증나네요. 야, 너 빨리 들어와서 짐 챙겨 나가. 장모님은 제가 평소의 모습 같지 않다는 걸 체감하시고 얼음처럼 굳어서 눈을 뻐끔뻐끔 뜨고 계셨고 여전히 인상을 쓰고 짜증이 잔뜩 나 있는 아내 얼굴을 보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혼하자고 제가 그 뒤에 장문의 글들과 필요한 서류들을 쭉쭉 보냈고 아내와 처가는 왜 이런 상황이 갑자기 터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더군요. 그간 쌓인 것들을 쭉 터뜨리며 전 더 폭발했어요. 애 데리고 갈래? 아님 놓고 갈래? 얘기나 들어보자. 난 진짜 너랑 못 살아. 그간 많이 참았고 뻥 터졌고 뭔 짓을 해도 주워 담을 수 없어. 너는 우리 할머니한테 한 짓거리 평생 나한테 용서 못 받아. 더 시간 끌지 말고 지금 여기서 끝내. 그러자 얘한테 돌아오는 말이 웃기지도 않은 게 지는 혼자 키울 능력이 안 된다네요. 야, 돌잔치 돈은 기가 막히게 쥐새끼처럼 다 챙겨가 놓고 애 명목으로 그렇게 돈 흥청망청 써대더니 애 키울 돈이 없어? 꺼져 그럼. 친권이고 뭐고 다 포기해. 이때 저는 최종적으로 더 열이 차올라 아내에게 막 퍼부어댔어요. 본래 처가에서는 본인들이 핫도그집 가맹사업하는 거 저한테 투자하라고 했던 터라 당연히 될 줄 알았던 본인들 노후사업까지 어긋나니 아주 똥줄 빠지게 애가 탔나 봐요. 장모님이 또 찾아와서 사정사정을 하시길래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사위사위 하면서 부려먹으시더니 제가 무슨 진짜 등신 같은 물주로 보이시나 봐요. 딸 이혼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그 핫도그집 얘기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네요. 이제 와서 무슨 딸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세요. 그렇게 딸 감싸면서 저한테 회초리 드실 땐 언제고.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에 문 안 열어드려요. 나가주세요. 그러고 저는 이혼을 했고 집도 팔아버렸어요. 다른 쪽에 집을 얻어서 새 집에서 다시 할머니와 제 아이 태호와 셋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모양의 가족으로 살게 되던 첫날 저도 참 감회가 새롭고 한편으로 울컥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요.
저희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세상사 다 내 맘 같지 않더라. 니도 니 맘 하나 못 잡고 공부도 니 맘대로 안 됐잖냐. 그런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니같이 똑같이 하노. 그냥 다 잊으라. 안 맞으면 비껴가는 거다. 저도 그냥 너무너무 안 맞는 걸 비껴갔다고 생각하고 잊으려고요. 저에겐 제 목숨 같은 아들이 생겨 할머니로부터 우리 엄마, 그리고 저에서 제 아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어떤 가족의 형태건 생명력이 있고 기본적인 정과 상식만 있다면 문제없이 흘러갈 거라고 믿어요. 제가 그렇게 자랐으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인간관계만큼 노력대로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저만 잘하고 상대한테 잘 맞추다 보면 쉬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시댁, 특히나 그중 저를 제일 악질적으로 괴롭히는 한 여자를 겪어보니 많은 걸 배우게 되었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제대로 벌을 줘야 한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 형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형님은 저랑 3살 차이가 나고 40대 초중반의 나이예요. 처음 저랑 만났을 때만 해도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그땐 저에게 호의를 갖고 있던 걸까요? 아니면 잠깐 자기 자신을 감춘 것이었을까요? 어머, 이제 나랑 형님 동서 관계가 되는 거네. 반가워요. 내가 결혼을 2년도 일찍 했으니까 여러모로 내가 손윗사람이긴 하네. 이제 편하게 말 놓아도 되지? 나이도 내가 언니고 관계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나 정말 참한 동서 하나 들어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너무 예쁘고 귀엽게 생겼다, 우리 동서. 앞으로 친하게 잘 지내자고. 이렇게 아주 친근하게 말을 걸어오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셨고 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집에 초대도 해주셨어요. 이미 주소를 받았을 때부터 잘 사는 동네라는 실감이 확 되었고 그냥 주소지만 우리와 다를 뿐 저는 달리 체감하는 것은 없었답니다. 근데 형님이 유독 그런 티를 내시더라고요. 정작 저는 아무 생각 안 했는데 말이에요. 동서, 혹시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이 장남이기도 하고 일찍 결혼했고 그리고 이 집은 나도 보태서 산 것이거든. 우리 친정이랑 가까운 곳으로 내가 무리해서 주장한 거라 그래서 이런 고급 브랜드 아파트로 오게 된 거야. 오해하지 말고. 형님은 자기네만 40평대 부촌 아파트에 사는 것에 대해 혹시라도 제가 기분 나빠할까 염려스러웠나 봐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얻어서 살게 된 신혼집, 그러니까 시댁 근처에 있는 20평대의 아파트인데 여기에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그 전에 친정 형편이 썩 좋지 못해서 워낙 좁은 집에 다들 다닥다닥 붙어가며 살았고 그 집에서 나와 남편과 둘이 살아가는 새 신혼집이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전 전혀 괜찮다고 말을 했고요. 아니에요, 형님. 저희는 지금 둘이 사는 집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역세권이기도 하고 집도 깨끗하고 어제도 남편이랑 둘이서 이것저것 사다가 열심히 꾸몄는걸요. 여기보다 훨씬 작지만 나중에 괜찮으시면 놀러 오세요, 형님.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형님은 갑자기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주 잠깐 그때 좀 이상한 표정이 스쳐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에이, 그렇게 억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위로할 필요는 없어. 솔직히 좀 서운하지 않아, 서방님한테? 어머니가 조금 더 보태주셔서 하다못해 그 땡땡산 뒤에 있는 아파트라도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동서가 워낙 착해서 의견 표현도 못한 건 아니고 사실 이건 얘기까지 좀 그렇지만 어머니가 서방님네 집 사주시는 거 고민하실 때 나도 있었거든. 내 일이 아니니까 못 나섰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그 뒤에 있는 아파트가 더 좋은데 말이야. 어머니가 딴 데 돈 들어갈 데 있다고 많이 고민하시더라고. 우리 아가씨도 미국 간다는 얘기 있고 돈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말이야. 형님은 이렇게 제가 굳이 몰라도 되었을 정보들을 굳이, 정말 굳이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걸으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조금씩 흘리듯 알려주시더라고요. 몰랐으면 아무 상관 안 하고 잘만 살았을 것을 굳이 알게 해서 서운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꼬치꼬치 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동서, 친정아버님 무슨 일 하신다고 하셨지?
아, 맞다. 경비하신다고 했지. 다른 일 하다가 퇴직하시고 하시는 건가? 요즘 경비 일 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 아니야. 아, 계속 청소 쪽 일하시다가 몇 년 전에 경비 쪽으로 겨우겨우 오신 거라고? 어머, 그렇구나. 고생 많으셨겠다. 자기 친정은 어느 동네인데? 아, 땡땡동. 그게 뭐지? 그 지하철역 두 군데 사이에 애매하게 껴있다는 그 동네 아니야?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나는 그쪽에 사는 지인이 없어서, 그렇구나. 형님은 제 호구조사를 쭉 들어가며 머릿속으로 뭔가 정리하는가 싶더니 계속 확인을 해가며 표정이 수시로 바뀌었다가 눈을 치켜 떴다가 가라앉혔다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고 자기 나름대로 확립할 게 많은 건지 말하면서도 좀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인터넷으로 작게 사업하는 게 있고 그걸로 오롯이 혼자 힘으로 혼수를 마련해서 결혼을 했단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아주버님이 되게 좋게 보신 거예요. 와, 재수씨, 진짜 능력 좋네요. 하긴 요즘 직장 한 군데 꼬박 다녀서 돈 벌기 힘들지. 자기 기술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돈벌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야, 준호 너 진짜 땡 잡았다. 진짜 요즘 학벌이 다가 아닌 세상이라니까. 머리랑 기술이 최고야. 그런데 이 말에 갑자기 형님이 쑥 끼어드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날석의 말이에요. 돈도 있어야지, 돈. 돈이 제일 큰 배경이고 큰 재능인 거 몰라? 돈 없으면 머리가 받쳐주고 기술이 있어도 출발선이 달라. 기업들 시작해서 제 아무리 좋은 기획력 갖고 일한다고 해도 일 벌리고 수익 얻는 퍼센티지 자체가 다르다고. 자기는 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맨날 이상한 데서 얼빠진 소리를 하더라.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제일 기본적인 걸 잊으면 어떡해. 여기까지 상황이 오니 저는 왜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주버님은 별뜻 없이 저를 칭찬했다가 괜히 욕만 먹고 표정이 많이 나빠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그 뒤로 만났을 때에도 묘하게 냉기가 돌았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아, 과일 사오셨구나. 이거 제가 씻어서 깎을게요.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러자 형님은 완전 얼굴을 화사하게 움직이며 싱긋 웃더니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동서, 내가 사온 거야. 내가 사온 거니까 내가 깎아야지. 안 그럼 동서가 사온 건 줄 아시잖아. 잠깐 앉아 있어봤자 어차피 계속 서서 일해야 되는데 그거 쉬어서 뭐하게. 이때 말에 너무 날이 서 있어서 저는 순간적으로 움찔했고 그냥 네네 하면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고 보면 형님은 꼭 어머니가 옆에 계실 때나 우리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나 누군가가 이런 상황을 같이 듣게 되는 환경에서는 안 그래요. 저랑 단둘이 독대할 때만 저렇게 말을 쏘시더라고요. 어느새부턴가 저는 형님이 좀 불편해서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우리 집이 시댁과 가깝고 어머니는 혼자 계시다 보니 종종 찾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도 엄청 형님을 예뻐하는 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얘 작은 애야. 이것 봐라. 이건 네 형님이 사다 준 거야. 걔가 생긴 것도 모델처럼 늘씬하고 나긋나긋하니 보통 옷걸이가 아니잖냐? 그래서인지 안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스카프 네 형님이 백화점 가서 사다 준 거야. 네 아버님 보내고 내가 하도 울적해하니까 이런 센스를 매번 발휘해서 기분을 좋게 해준다니까. 너도 이런 건 네 형님한테 좀 배워라. 걔가 아주 어른들한테 야물딱지게 잘해. 하도 칭찬을 하셔서 저도 힐끗 봤더니 명품 스카프를 선물하시긴 했더라고요. 이날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형님네 집안이 땅 때문에 뭐가 잘 풀려서 중간에 엄청 부자가 된 케이스라고 하시더군요. 좀 살 사는 집이 아니야. 아주 여유가 넘치고 넘치다 못하고 네 형님이 그 집 외동딸이라 하라는 건 다 해주잖냐. 기왕이면 네 아주버님이랑도 잘 지냈으면 좋으련만 둘이 그렇게 툭하면 푸닥거리래 돼. 아마도 애기가 잘 안 들어서니까 서로 속상한 거겠지. 돈 많아서 그 비싼 병원을 드나드는데도 잘 안 되고 매달 저렇게 애가 울상이야. 나도 보고 있자니 짠하고. 이런 말을 들으니 형님이 되게 날서 있고 탁탁거리면서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겠더라고요. 나보다 나이가 3살 많을 뿐인데 임신이 그렇게 안 되는 건가 싶어 저도 약간은 불안해하던 차에 정확히 결혼한 지 8개월이 되는 달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너무 기뻐서 어머니께 바로 연락드렸고 어머니는 전화 받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작은 애 네가 큰일을 했구나. 큰애가 좀 짠하긴 하다만 그래 그렇다고 뭐 애 들어서길 순서대로 줄 서서 기다릴 수도 없고 그 순서도 누가 안다냐? 됐어.
가질 사람은 얼른 가져야지. 하여간 네가 너무 수고했다. 준우도 얼마나 좋아하겠냐? 아주 장하다 장해. 어머니는 제가 만약에 시댁에 들린다고 했으면 아주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을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좋아하셨고 시댁 단톡방에도 크게 알리셨답니다. 저는 은근히 형님이 신경 쓰여 거기다 딱히 말하진 않았지만 형님은 아주 축하한다면서 엄청나게 이모티콘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면 이런 반응을 더 신경 쓸 시간이 없었던 게 저에겐 아주 지옥 같은 입덧이 찾아왔거든요. 거기에 한창 시달리느라 침대에 묶여 지내다가 겨우 한 6개월 차에 안정이 찾아왔어요. 어머니도 이제 괜찮냐고 하시고 음식도 보내주시고 감사히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두둥 이상한 상황이 제 앞에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 카톡장을 무심히 봤는데 시댁 단톡방에 이런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형님이 무슨 공지 같은 것을 길게 주구장창 써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다 같이 우리 땡땡 호텔 수영장으로 1박 2일 일정을 고민해주세요. 제가 일한 2안 정도로 생각해서 올려볼 테니 추가하실 내용도 적어주시고요. 임산부가 있으니까 미리 필요한 건 양해 구해둘 생각이니 동서도 뭐 의견 있으면 같이 말해줘요. 그럼 호텔은 다 오케이 하신 걸로 알고 예약할게요. 이 글을 보고 전 잠깐 놀라서 평소 별로 내키지 않았던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시대요. 저는 이때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너무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형님, 제가 물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배가 갑작스레 많이 나와서 걸을 때 조금 불편해요. 혹시라도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싶고 입덧 심한 때는 지났다지만 아직도 속 메스꺼리거든요. 저 올해에는 남편과도 그냥 근교나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 했지 1박씩 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했어요. 제 컨디션을 장담할 수 없어서요. 그런데 수영장 딸린 호텔이라니 좀 곤란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형님은 전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데 너무 급격히 말이 지나가는지라 상처받는 타이밍도 늦었네요. 왜? 이런데 많이 안 가봐서 무서워, 동서? 호텔 수영장 많이 안 다녀봐서 너무 고급질까봐 겁먹고 그런 거 아니지? 뭐 처음이어도 하나둘씩 체감도 해보고 그러면서 나도 좋은 데 다녀봤네 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지. 동서, 여지껏 집이랑 회사만 돌면서 살아봤을 것 같더만. 시야 좀 넓혀서 이 김에 시댁 없고 좋은 데 가보는 것도 좋지. 엄연히 말해서 우리 어머니 덕은 아니고 내 입김이 크니까 말이야. 그리고 컨디션 말인데 미안하지만 임산부 아닌 나도 지금 컨디션 썩 좋은 건 아니거든. 나도 나 하나만 생각하면 이런 일 안 벌린다, 동서. 어머니랑 남편, 시댁 식구들 생각해서 나도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너무 혼자만 자꾸 쉬운 교회 가려고 하지 말고 이럴 땐 좀 협조하자. 그리고 나 의사도 아닌데 자꾸 어디 아프다고 징징대지 말고. 난 애가 없어서 그런 징징대는 소리 못 받아주거든. 더군다나 애도 아니고 성인이 그러는 것은 아무튼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을게. 그럼 일정 좀 알아보고 수고해. 와, 저는 여기까지 듣고 일방적으로 전화 끊김을 당한 뒤 눈을 몇 번이나 흐릿하게 떴다 감았다 하면서 얼얼하게 서 있었는지 몰라요. 이 길고도 짧은 대화 안에 도대체 저를 공격하는 포인트만도 몇 개인지 감이 안 잡힐 지경이더라고요. 전 정말 이때 찍소리도 못하고 메스껍고 불편하고 자시고 있던 모든 상황들을 억지로 씹어삼키고 우겨넣은 후 겨우겨우 일정을 준비하고 같이 알아보면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 가서도 물 밟을까 미끄러질까 갑작스럽게 나온 배가 적응 안 되어 뒤뚱거리는 몸을 안고 불편하게 다녔어요. 더위도 많이 타는 저는 호텔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있는 것도 힘들었고 물에 그렇게 자주 들어가서 놀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형님은 약 올리시듯 말하더라고요. 동서, 거기 그렇게 있기만 하면 탄다니까. 물 안 들어가고 뭐해. 몸 무거워서 그래? 하긴 무거워 보이긴 한다. 그럼 이거 짐 좀 봐주라. 나 우리 남편이랑 쭉 돌고 오게. 그러면서 형님은 땀으로 얼굴 범벅이 된 제 발 아래쪽에 자기네 물놀이용 소지품 가방을 쭉쭉 밀어넣더니 그대로 아주버님이랑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지고 좋은 호텔 수영장이라지만 저는 당연히 실내를 선택한 줄 알았더니 실외에 있는 자리더라고요. 본인들이야 금방 물에 몸 적셔도 되니 괜찮겠지만
저는 그렇게 몸 움직임이 자유자재로 안 되는데 고문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발에 물이나 좀 적시고 있는데 이때 남편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던 건 어머니 챙겨드린다고 둘이서 계속 물속에서 돌아다니고 임산부인 저는 덥고 피로하게 밖에 있는데 잘 못 본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사고까지 일어나 버렸는데요. 사실 사고라 부르기엔 아주 경미했지요. 하지만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실 정도이긴 했어요. 에그머니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누구 여기 없어요? 제가 발 담그고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던 차에 손을 허둥지둥 잘못 짚어서 그대로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높이가 깊지도 않았지만 저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너무 놀라 과하게 허우적거렸고 남편이 곧장 다가와서 안고 올라가 주긴 했어요. 하지만 전 일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어버린 데다가 너무 놀랬고 심장이 벌컹벌컹 뛰면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져 있는데 이런 일까지 겪으니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어요. 결국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고 형님은 그런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오빠는 여기 있어. 난 그만 호텔로 돌아갈래. 이 말에 형님이 또 귀신같이 끼어드는 거예요. 아유, 어째. 우리 동서 화났구나. 여기 오기 싫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악을 쓰더니만 급기야는 일을 이렇게 만드네. 이게 뭐야 다들 불편하게. 왜? 뭐 물에 빠졌어? 아니 수영장에 물에 빠지려고 오는 데지 건지려고 오는 데야?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뭘 기대한 거야? 수영장 오면서 우리가 무슨 당장 애 나오려는 임신부를 강제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본인 발로 알아서 온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머니도 계신데 앞에서 자꾸 그렇게 인상 쓰고 있을 거야? 그거 내가 윗사람으로서 쓴소리 좀 해야겠네. 형님의 이 말에 분위기는 싸해졌고 옆에 썬베드에 누워있던 사람들까지 저를 흘끔흘끔 보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남편도 당황해서 저를 잡으려던 차에 형님이 이렇게 자기 역성을 들어가면서 말하니 약간 움찔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모르시고 계시다가 형님 말만 듣고선 바로 저한테 뭐라 하시더군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작은애, 너 물에 빠졌었어? 그거 참 조심 좀 하지. 근데 큰애 말이 딱 맞구만 뭘. 여기 놀러 온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나는 네 아주버님이랑 남편 임신했을 때 저 강도 건너 다녔어. 그냥 다 같이 온 거 재밌게 놀면 되지. 왜 그렇게 우거지상을 쓰고 있어? 다 불편하잖아. 얼른 그만하고 너도 물에 다시 들어오든지 해라. 아, 준호가 도와주면 되잖아. 이러면서 모든 상황은 절대적으로 저에게 불리하게 넘어갔어요. 웬만하면 저는 듣고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형님 말대로 순전히 저만 모난 사람이 된 채로 가치는 못 있겠더라고요. 화가 나서 저는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저 진짜 속이 안 좋아요. 토할 것 같아요. 덥고 땀나고 어지럽고 물에도 갑자기 빠져서 머리가 아파요. 가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시고 형님은 돌아서서 가는 제 등에다 대고 끝까지 중얼중얼 대시더군요. 아이고 저렇게 약해 빠져서 어떡해. 아니 이거 무슨 우리만 완전 나쁜 사람 만들고 저렇게 앓는 소리를 해드냐. 세상 모든 임산부들은 그럼 물 근처도 못 가? 아니 저기 있는 여자 봐봐. 저 끝에 있는 여자는 저 사람도 임신부구만. 왜 동서만 저렇게 임신한 걸로 벼슬 달고 온갖 인상은 인상대로 쓰고 짜증을 내는지 원. 무서워 죽겠네 진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어거지로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이내 얼마 안 가서 몸이 점점 안 좋고 추워짐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국 얼마 안 되어 남편을 호출했고 남편은 매우 안 좋은 얼굴로 들어와서는 표면적으로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그렇게 꾸역꾸역 내내 형님 눈치를 봐야 하는 악몽 같은 1박 2일을 마치고 난 뒤 저는 집에 와서 남편과 말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이 여행 때문에 저와 남편의 사이만 더 나빠졌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왜 둘이 싸우냐며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작은 애야, 너는 뭐 그렇게 네 형님한테 불만이 많냐? 아까도 네 형님이 너한테 서운하다고 자기도 이거 준비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우는 소리를 내더라. 얼마나 네 형님한테 미안했는지 몰라. 그래놓고 애꿎은 왜 준호랑도 불편했어서 말도 안 하고 갔어. 내가 너 좀 바꿔달랬더니 너가 말도 안 한다고 아주 속상해하더만. 그러지 마라 좀. 임신한 건 좋은 일이지 그렇게 화내고 생색 부릴 일이 아니야. 어른 말을 좀 새겨들어라 아가.
저는 여기서 차마 어머니한테까지 더 뭐라고 해서 일을 키우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내내 하면서 전화 끊어버렸고 한동안은 어머니랑 연락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뜨뜨미지근한 시간들을 지나 저는 점점 배가 불러왔고 우리 친정에서 이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경 써주시고 돌봐주셨어요. 어머니랑도 사이가 썩 좋지 않았고 오신다고 하는 것도 계속 거절하고 잘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니 저에 대한 험담을 형님과 어머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보다 못해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엄마가 좀 와보고 싶다는데 너 애기 낳는다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다는데 오시게 좀 하면 안 돼? 내가 집 청소도 하고 그럴 테니까 좀 오시라고 하자. 형수님도 같이 들리고 싶다고 하시잖아. 저는 애기 낳을 때까지는 마음이 편하고 싶다고 강조했고 끝내 거절했어요. 당신이 계속 그렇게 어머니랑 형님 편들 거면 당신 애기 가진 내 몸과 상태는 배려 안 할 거면 다 관둬. 당신 도움도 필요 없으니까 애기 낳을 때 오지 마. 남편은 이 말에 움찔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이날 저녁 잠결에 남편이 어머니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엄마. 저기 얘 많이 힘든가 봐요. 그럼 배 진짜 많이 불렀지. 지금 걷기도 힘들고 발도 뚱뚱 부어서 내 신발 신고 그래. 먹는 거? 장모님이 가끔 들리셔서 해주셔. 저기 엄마, 그 얘긴 그만. 진짜 배 너무 많이 부르고 이것저것 불편하다잖아. 엄마가 자꾸 그러면 내가 고달파진다고. 형수님도 그냥 그런 얘기는 생각만 하시라고 해. 연락하지 말고. 그럼 끊어. 여기까지 듣고 잠결에 또 뒤에서 내 뒷담들을 얼마나 하고 있길래 남편조차 저러나 싶었지만 전 다 무시하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이후로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고요. 중간에 아기 보러 양가 가족들이 다 병원에 한 번씩 다녀가긴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와서 아기를 몇 번 봐주셨지만 엄마도 일하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오가기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핑계로 어머니가 저희 집에 몇 번 다녀가시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때 어머니의 태도는 딱히 저를 기분 나쁘게 하진 않았어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이니 손주를 자주 보고 싶어서라도 조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형님한테 말 안 하고 몰래 우리 집에 오신 적도 있었거든요.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셔서 저도 약간 놀랐어요. 큰애야. 난 집이지 뭐. 뭐? 집에 왔다고? 아니 내가 언제 집이라고 했어. 나 여기 집 근처. 그러니까 잠깐. 아니 근데 왜 왔는데? 과일 준다고? 나 금방 들어가는데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라. 뭐 좀 사러 왔어. 그래 끊는다. 그러시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참 좀 그렇잖냐. 네 형님 지금도 시험관인지 모시기 그거 하러 다녀. 그니까 그만큼 애기 갖고 싶어서 죽겠는 거야. 네 형님 입장에선 네가 얼마나 부럽겠냐. 하여간 그걸 떠나 내가 또 이렇게 애기 보러 자주 드나든다는 거 알면 서운해할까 봐서 그래. 이 말을 듣고 나니 참 어머니도 그냥 어지간히 저랑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양쪽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랑 사이는 좋게 유지하고 싶고 우리 집 와서 하나밖에 없는 손주는 또 보고 싶고요. 그런데 저라고 뭐 기분이 좋기만 하겠나요? 그 장단을 맞춰드리고 싶긴 하지만 저도 지치고 힘든데 오셔서 형님 눈치 보여 죽겠다느니 쟤도 안 됐다느니 이런 말을 뭐하러 하시냐고요. 정말 너무 피곤하고 다 짜증나서 어머니 연락을 또 한동안 안 받았어요. 우리 남편도 한창 회사 바쁘고 아주버님이랑 출장 다니고 할 때라 본인이 뭘 못 도와줄 테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어이없게 갑자기 누가 배를 눌러서 가봤더니 형님과 어머니이신 거예요. 네, 근데 연락도 없이 오실 거면 미리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준비도 안 되었는데. 그러자 형님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을 훅 둘러보면서 집을 아주 꼼꼼히 살피는데 그 눈길도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러더니 대뜸 명품 쇼핑백 큰 걸 내밀지 뭐예요. 동서 이거 받아. 우리 조카 선물로 내가 사왔어. 개월수랑 맞춰서 물어보니까 직원이 다 설명해 주더라. 애기 옷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한번 꺼내서 입혀봐. 이때 형님이 저에게 주신 애기 옷은 제 기준 어른 옷으로도 감히 엄두를 못 낼 가격이었어요. 보고 순간적으로 놀라 말이 안 나왔지만 일단은 주신 거니까 받긴 했는데 전 마냥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사이도 어색한데 왜 갑자기 이런 부담스러운 선물 공세를 하는 건지 좀 짜증스러웠어요.
거기다가 덧붙이는 말도 너무 밉살스러웠고요. 나 이거 사면서 왠지 동서한테 욕먹을까봐 고민했잖아. 나는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애기 엄마 너무 명품으로 사주면 애기 엄마도 구색 맞추려고 돈 꽤나 써야 하니까 부담될까봐 엄청 고민했어. 그래도 이런 때 아니면 사줄 구실도 없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받아봐. 한번 입혀보면 안 되나? 전 형님 말 안에 들어있는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가시가 느껴져서 너무 거북했어요. 그래서 손사래를 치며 부드럽게 거절했답니다. 아니요, 형님. 애기 이제 잠들어서 옷 입히려면 깨워야 돼요. 나중에 일어나면 천천히 입힐게요. 옷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자 형님은 잠깐 당황스럽단 표정을 짓더니 씩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동서, 이거 얼마인지 알아? 아니, 내가 애기 옷 입은 거 한번 보고 싶다는데 그거 한번 못 해줘? 옷 입히는 걸 떠나서 애기 좀 보여주고 할 수 있잖아. 여기 어머니도 모시고 왔는데 무한하게 말이야. 그러자 어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싸우지들 말라는 식으로 되게 쩔쩔매시더라고요. 야야야, 됐어. 저기 작은 애야, 기왕 여기까지 네 형님이랑 왔으니까 애 자는 거라도 잠깐 보여줘봐라. 네 형님 말이 맞지. 애 선물 사서 이렇게 왔는데 한 번은 얼굴도 보여주고 그래야겠냐, 안 그래? 어우, 이 꼴이 얼마나 보기 싫던지요. 근데 저도 여기서 더 오기 부리긴 그랬고 그냥 일어나서 애기 방으로 안내했어요. 형님은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팔짱을 끼고 쓱 돌아보더니 제가 아닌 어머니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약속이 있는 걸 깜빡했어요. 이 사람이 잠깐 회사 들리라고 했는데 잊었네요. 저는 이만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래요? 어머니는 바로 눈치채고 같이 가겠다면서 후다닥 따라 나가시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쇼핑백 그대로 현관에 두었고 나중에 남편이 왔을 때 얘기해 주었어요. 남편이야 당연히 또 저보고 예민하다고 하죠. 애 선물로 이런 걸 사주실 줄이야. 그만하면 형수님도 되게 마음 쓰신 건데 자기도 왜 그렇게 사람을 보냈어. 집까지 찾아와서 인사하러 오신 건데 좀 먹을 것도 내드리고 그러지. 오신 지 10분도 안 돼서 일어나셨다고? 그건 당신이 너무한 거야. 옷이 얼마짜리니 뭐냐고 물은 건 내가 봐도 좀 그렇지만 자기가 너무 문전박대한 거 아니야? 그게 서운하셨나 보지. 아휴. 대체 당신은 언제쯤 되어야 형수님이랑 잘 지낼 거야. 나 가운데서 어머니 신경 쓰는 것도 머리 아픈데 형수님이랑 좀 싸우고 그러지 마. 너무 머리 아프다. 이래서 저는 남편과도 더 얘기하기 싫어져서 계속 냉전을 유지하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손주가 보고 싶으셨는지 끊임없이 카톡을 하시고 계속해서 사진 좀 보내달라 하시는데 문자 한 10개 오면 하나밖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만 하면 자꾸 약속을 잡고 늘어지시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시어머니가 누구인지 원. 그 뒤에서 형님이 조종하는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형님이 또 단톡방에 요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어머니 생신은 외식 안 하고 집에서 할 예정이에요. 다 같이 이날 시간 맞추시고 다 함께 식사해요. 제가 준비해 갈게요. 이러면서 형님은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날짜와 시간을 정하셨고 정말 너무 티나게 저를 따돌리시더라고요. 제 시간이 되는지 어떤지 묻지도 않고 대뜸 날짜를 정해서 통보하고 진행되는 상황도 혼자 바쁘게 움직이면서 사진을 연신 찍어가며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요. 그러자 중간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애야, 네가 고생이 많다. 혼자 하지 말고 작은 애랑 같이 하지 그러냐? 그런데 여기에 형님이 곧장 받아쳐서 이렇게 쓴 거예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늘도 아파서 한의원 다녀오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타입이라서요. 부지런 떨어서 최대한 잘 모시고 싶어요. 기대해주세요. 그런데 이 말을 보면 말이에요. 누가 봐도 눈을 씻고 봐도 문맥상 본인이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나요? 저도 보다 못해서 중간에 한번 도와드리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생신 당일날 얼마나 저한테 타박을 하는지 옆에 있는 남편까지도 약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 혼자 이거 준비하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잖아요. 나는 동서가 말은 그렇게 해도 와서 도와줄 줄 알았지. 동서 진짜 좀 너무하더라. 그렇게 단톡방에서 어머니 음식상 준비하는 거 꼬박꼬박 다 봤으면서 어쩜 한 번을 우리 집에 와볼 생각을 안 해? 애 키운다고 너무 뒷전인 거 아니야? 어른 생신인데? 어머니 혼자 드시고 식사라도 맛있게 대접하고 싶어서 한 건데 나만 이런 마음이었나 봐. 애도 애지만 부모님도 잘 모실 생각을 해야지. 어머님 입장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형님은 그렇게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 어머니, 저와 아기가 있는 식탁 앞에서 그렇게 저에게 면박을 주었어요. 제가 단톡방을 보고 본인한테 개인톡을 보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때도 본인은 아니라고 해놓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뭔가요? 집에 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계속 짜증을 냈고 남편은 진짜 다 지겹단 반응을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형님을 만나고 온 날에는 반드시 남편과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둘 사이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형님은 정말 숨 쉴 틈도 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어머니 생신밥을 먹으며 그날 하루 잘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그렇게 저한테 억하심정이 있던 걸까요? 며칠 지나서 갑자기 또 제멋대로 독재도 아니고 이런 통보를 해둔 거예요. 가족여행 제주도로 3박 4일 예약해 두었어요. 급하게 가는 거라 표 구하느라 진땀 뺐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진행이 되었네요. 가서 요트 투어도 할 거고 일단 펜션부터 잡았고 비행기 시간 좀 같이 알아봐 주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적어두었는데 웬 제주도 여행이란 건지 저는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왜 자꾸 형님이 멋대로 정하는 시댁 효도에 저도 덩달아 껴야 하는 걸까요? 그럼에도 자꾸 가자고 우기고 앞에 생일상 가지고도 물고 늘어진 게 있어서 더는 거절하기 힘들겠더라고요. 반면에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지만 우리 친정엄마가 이때 선뜻 봐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애 낳고 키우고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 이번에 제주도 가서 정서방이랑도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와. 맘 같아서 니네 형님처럼 엄마도 시원하게 카드 긁어서 보내주고 싶다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네. 그래도 잘 다녀와라. 엄마의 이 말을 들으니 왜 그렇게 눈물이 핑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엄마 말도 틀린 게 제주도를 간다고 해서 제가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해요. 근데 남편이 계속 가자고 가서 둘이서 따로 다니자고 하는 바람에 생각이 조금 바뀌었던 거죠. 가서 이틀째부터는 우리 둘끼리 다니기로 하고 그러다가 어머니랑 형네랑 합류해도 되잖아. 너나 나나 정말 애 챙기느라 너무 정신없긴 했어.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할 때 이번에 둘이 시간도 갖고 하자. 나한테도 만회할 기회를 좀 줘. 이러기에 저도 100번 맞추겠다는 마음을 갖고 다 같이 준비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렌트카에서 각각 다니고 펜션도 잡았고 저도 기왕 엄마에게 아기까지 맡기고 왔으니 잘 놀다 가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맛집도 알아보고 근데 가운데 날짜에 가장 중요한 요트 투어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이건 형님이 알아본다고 했으니 저도 완전히 다 맡겨둔 상태였고 관광지랑 근처에 있는 맛집, 볼거리 등 그것만 제가 알아봤었답니다. 그래서 도착한 첫날에는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정말 별뜻 없이 당연히 형님이 알아서 했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 말이 너무나도 해괴한 방식으로 저한테 되돌아올 것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형님, 요트 투어는 예약 다 되신 거죠? 오전이라고 하셨던가요? 우리는 그날 몇 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면 돼요? 그러자 제 말에 형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어머 소리를 한 100번은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을 연신 들여다보고 막 손으로 화면을 따다다 눌러대더니 급기야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약하는 걸 깜빡했어. 어떡해. 그것 때문에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떡하지? 이젠 저까지도 당황해서 같이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본인이 시댁 단톡방에 그렇게 일정표 올려서 자신있게 말할 때는 언제고 어떻게 저걸 까먹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너무 대책이 없지만 흘러가는 투로 얘기를 했고 이게 예상외로 답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정 너무 방법이 없으면 여기 커뮤니티나 어디 관련된 데 가입하셔서 임시로 표 구할 방법 없을까요? 유명한 곳들은 중고 카페에서 표 거래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자 제 말에 형님은 눈을 반짝 빛내면서 한 5초 정도 쳐다보니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서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때만큼은 빨리 표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잘 마무리해야겠다며 야무지게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무심결에 제가 가입한 카페에 그 요트 투어 표를 누가 올린 걸 발견한 거예요. 단지 우리 인원에 비해서 표가 한 장 모자라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워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너무 아쉽네요. 여기 떠있는 게 있어요. 내일 날짜로요. 근데 이거 하필 표가 4장밖에 없네요. 우리는 5장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창을 닫으려고 하는데 형님이 재빠르게 날아오더니 자기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 연락처를 입력하더니 전화를 하려고 하더군요. 잠깐만요 형님. 이거 4장밖에 없어요. 우리는 5장 있어야 하잖아요.
한 장 모자라는데요? 전 형님이 잘못 보신 줄 알고 정정해드린 건데 형님은 잠깐 찌푸렸던 이마를 쫙 피더니 제 눈을 아주 똑똑히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도 알아, 동서. 그게 왜? 4장 있으면 됐지. 네? 형님, 저랑 형님이랑 어머니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남편까지 5명인데 한 명은 못하잖아요. 그러자 형님은 정말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너무 똑같은 표정이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일관된 얼굴을 하고 말했어요. 동서가 안 타면 되지. 어머니는 당연히 타셔야 되고 나란 남편도 타야 되고 서방님까지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는 펜션에서 기다려. 이 말에 형님 뒤편에서 커피를 쭉쭉 들이마시던 남편이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고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는 그때 의자에 기대어 졸고 계셨고 아주버님은 전화 받으러 밖에 나가신 상태였답니다. 네? 저는 안 타는 거예요? 저는 왜요? 저는 너무나 경직된 자세와 표정을 하고 형님을 마주보며 이 상황이 믿을 수 없어서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로 그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자 형님은 얼굴 근육을 풀더니 다시 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이지 집에서 아기를 봐주고 있는 우리 엄마가 왜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잘 놀고 오라고 손짓하던 엄마의 그 표정이 너무 서글프게 느껴지더라고요. 뭘 왜긴 왜야. 일정 중에 못하는 것도 있는 거지. 동서 뭐 맨날 힘든 일은 빠지려고 하더니 이런 건 악착같이 하려고 드네. 요트는 한번 해보고 싶나 봐. 그렇게 핏대 세우고 따질 정도로 하고 싶어? 저번에 호텔 수영장 갔을 땐 안 간다고 악을 쓰더니 왜 이건 하고 싶은지 되게 궁금하네. 그러면서 정말 악마같이 이죽거리면서 절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에만 시선을 고정하더라고요. 아니요, 형님. 제가 언제... 아니, 상황이 너무 아니잖아요. 이유가 뭐 그래요? 그럼 뭐 저만 빠져요? 왜요? 저도 이때부터 점점 화가 올라오면서 이 인간 이런 인간이었지 하면서 열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뒤에 어머니와 제 남편이 있는 것도 별 상관이 없었는지 아예 대놓고 막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아이, 왜 이렇게 질척거려? 그렇게 타고 싶어 죽겠어? 뭐 호텔 수영장은 임신했죠요 징징징거리면서 그렇게 죽을 상을 하더니 요트는 되게 타고 싶나 보다. 하긴 동선에 똥줄 빠지게 가난했다며 뭘 해봤겠어. 근데 이거 얼마 안 해. 돈 몇만 원 안 한다. 그니까 그렇게 눈에 핏대 세우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하러 가. 이건 가족 일정 중에 겨우 자리 난 거니까 빨리 틀어막고 해결을 봐야지. 뭐 얼마나 어지간히 없이 거지마냥 살았기에 이렇게 핏대를 세운다. 이건 그냥 빠지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하러 가. 첫 체험은 아주 비싸고 고급인 데서 하는 거야. 알겠지? 아우, 내가 이렇게 동서를 생각해준다. 저는 듣는 내내 제 형편을 오밀조밀 씹어가며 조롱을 하는 형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여기 오겠다고 솔직히 너무 오기 싫어 죽겠는걸 우리 친정엄마가 별달리 해줄 게 없다며 오롯이 절 위해서 아기를 봐준다며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 했는데 형님은 저를 비롯하여 우리 친정 그리고 수고해준 친정엄마까지 다 싸봐서 조롱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개를 들어서 형님을 확 노려보는 순간 양쪽 눈에서 눈물이 두두둥 떨어져 제 발끝을 적셨고 형님을 그거 보고 또 질려 죽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울어? 환장하겠네. 우는 거야 진짜? 동서, 정말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의... 저 역시 몸이 형님 쪽으로 쏠리려던 찰나 형님은 제 앞에서 몸이 완전히 돌아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형님이 있던 자리에 이글거리는 눈을 하고 씩씩 숨을 몰아쉬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뒤에 서 있던 제 남편이었어요. 오빠!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남편은 눈을 부랴리면서 형님한테 달려들려는 걸 저랑 어머니가 동시에 잡았고 멀찍이서 전화하며 걸어오던 아주버님도 눈이 찢어질 듯 커져서 달려왔어요. 야,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넌 이 형수한테! 아주버님이 겨우 뜯어내어서 끌어냈는데 남편은 이때 씩씩거리면서 형님에게 마구 고함을 질렀어요. 형수님! 그동안 제가 진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하는 짓이세요? 이 사람 오기 싫다는 거 힘들게 맞춰서 따라왔는데 진짜 듣자 하니 가관이시네요. 저랑 어머니가 뒤에 있는데도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이 사람을 쑤셔댄 겁니까? 제가 그렇게 우스우세요? 제가 데려온 처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신 거 보니까 얼마나 우리 집을 고깝게 아시는지 알만하네요.
솔직히 믿기 싫어서 아무리 이 사람이 힘들다고 해도 그냥 넘겼었는데, 이야, 듣자니 피가 거꾸로 솟네요. 뭐요? 뭐가 없어요? 뭘 거지마냥 살아요? 야, 진짜 저야말로 환장하겠네요. 저 오늘부로 이제 형수 안 봅니다. 님자 붙이기도 짜증나요. 남편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정말 뭐라도 얻어맞은 표정으로 멀뚱히 서 계시더군요. 아주버님은 우리 남편에게 뭐라 소리 지르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남편은 이렇게 대꾸했어요. 형, 여기서 더 얘기하면 나 회사도 때려칠 거야. 말 걸지 마, 진짜 짜증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마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거기 멍청이 서서 뭐해! 빨리 와서 짐 싸라고! 그러면서 저를 재촉했고, 저도 일단은 얼어있는 아주버님 곁을 지나 남편 옆으로 갔어요. 씩씩거리는 남편 눈은 시뻘개져 있었고, 저는 계속 쿵쾅거리는 가슴을 안고 어찌어찌 가져온 짐들을 챙겼네요. 핸드폰까지 챙긴 뒤 이게 무슨 일이냐며 주저앉은 어머니를 뒤로하고, 형님은 그 뒤로 어쩌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왠지 무섭고 그냥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움직였고 급하게 티켓을 샀네요. 우리는 서울로 오는 내내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나갈 때 이렇게 겨우 말을 하더군요. 기왕 장모님께 맡겼으니까 오늘은 둘이서 편하게 있자.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을 하더니 정말 가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계속해서 어머니와 아주버님께 번갈아 가면서 전화가 왔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각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리하여 그날은 멍하니 하루를 보냈고 그 다음날 엄마에게 아기를 찾으러 갔네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묻는 엄마에겐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 뒤의 일은 정말이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상 가장 곤란한 건 이제 형님이 되어버렸죠. 악을 쓰고 우리 남편을 책망하려던 아주버님조차 우리 눈치를 보게 되셨으니까요. 일단 남편은 그때 일을 다 아주버님께 말했고 통보해버렸더라고요. 형한테 얘기했어. 나 형수님 안 볼 거라고. 나 진짜 그날 욕 나갈 뻔했어. 형수님 곱게 좋은 집에서 자라신 건 알겠는데 진짜 아니더라. 나 애지간해서 볼 거였으면 그렇게 난리지도 않았을 거야. 당신도 그렇게 알고. 뭐 형이야, 회사에서 매일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형도 다 듣더니 할 말 없어지긴 하더라고. 자기도 알지 않겠어. 친정 잘 산다고 우리 형 무시하기도 하고 묘하게 비꼬고 그런 거 형도 쌓인 게 있더라고. 그날은 자기도 상황 모르고 나한테 화냈는데 나중에 다 듣고 나니 딱히 할 말이 없대. 그럼 얘기 끝난 거야. 나는 형수 안 봐 이제. 남편의 통보는 알겠고 그럼 제 마음은 어떤가 하니 저 역시 형님을 볼 생각이 없거든요. 어머니는 그 와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중재 좀 해보라는 태평한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준호 좀 말려서 네 형님이랑 화해하고 좀 잘 지내게 해봐라. 이게 뭐냐. 가족여행이라고 와서 니네들 먼저 가버리고 우리라고 남아서 뭘 했겠어. 네 형님은 계속 억울하다고 울지. 네 아주버님이랑은 계속해서 싸우고 그 사이에서 노인네인 나는 아주 진짜 죽을 맛이더라. 이게 무슨 효도냐.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어. 그러지 말고 작은애 네가 중간에서 네 남편이랑 형님 화해 좀 잘 시켜봐라. 아유, 아주 가죽이 반쪽 나게 생겼다. 저는 여기서 정색하고 딱 잘라 말했고 어머니도 흠칫하시더니 당황하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아니실 텐데요. 형님이 저한테 하신 말 아시잖아요. 저보고 거지같이 살았냐 없이 살았냐 이런 거 하지 말고 빠지라는 둥 얼마나 저한테 모멸스러운 얘기를 했는지 모르세요? 그거 들으셨으면서 어떻게 저보고 뭘 가운데서 중재해보란 소리를 하세요. 저희 남편 말고도 저 역시 형님이랑 얼굴 보고 살 생각 없어요.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행사 때 형님 계시는 곳은 저는 안 가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고요. 당분간 저는 어머니 계시는 곳에도 가고 싶지 않고 저희 집에도 말씀 없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기분이 나아질 때까진 그러고 싶네요. 그러자 이제사 돌아가는 판이 파악되신 어머니는 결국 한 가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형님 보고 네가 꺾여서 사과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여기서 상황 더 불거지면 아주버님과 우리 남편은 동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판국에 남편 혼자 나가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결국 형님은 저한테 전화를 몇 통이나 걸었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사과의 톡을 보냈는데요. 싹 다 무시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길게 장기화되면서 아주버님과 형님도 싸우고 아주버님과 우리 남편도 싸우는 바람에 결국 남편은 몇 달 전부터 홀로 나와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꼭 이게 계기가 된 건 아니고 언젠가는 자기 일을 하려곤 했었어요. 이 일이 더 속도를 당긴 건 맞죠.
본래 실무적인 일을 맡고 있었던 것은 우리 남편이었기에 아주버님은 상대적으로 조금 곤란해지셨고 이 일을 형님에게 대신 맡긴 모양인데 일 처리를 잘 못하셨나 봐요. 이건 남편한테 들었어요. 형수님, 그 좋은 집에서 자랐다며 완전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온실 속의 멍청이야. 계산도 잘 못하고 자꾸 틀려서 거기 격리하는 친구랑 맨날 싸우나 봐. 내 거래처가 거기랑 겹치니까 나도 듣는 얘기가 있잖아. 하여간 진짜 이렇게 인간이 싫어져 본 건 처음이야. 저러고 잘 먹고 잘 살라지. 난 그냥 여러모로 이 타이밍에 잘 나왔다 싶어. 이렇게 되어 결국 형제간의 우애도 상하고 시댁 단톡방도 공중 폭파되어 버렸어요. 다행히 남편은 순차적으로 일을 안착시켜가는 중이고 어머니는 손주 한번 보려고 저한테 형님 얘기는 입도 뻥끗 안 하면서 눈치 보고 계시는 중인데요. 제 생각엔 형님 그 도도한 성격에 이혼하겠다는 소리 안 나오려나 했지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경수님이 우리 형한테서 매달려서 한 결혼이라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지금도 수틀려서 경리랑 맨날 싸우는데도 형네 회사로 어거지로 출근하고 죽상을 하고 있다잖아. 이혼할 생각 있으면 못 저러지. 어쨌건 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에 다 화딱지가 나서 형님한테 맞춰주던 것도 다 내던져버리고 꼴도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 하셨나 봐요. 그래하여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판국이에요. 저는 두 번 다시 형님 얼굴 안 봐도 되어서 좋고 얼결에 남편도 자기 사업 시작해서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다시는 형님 같은 인간과 엮여서 고통받고 싶지 않네요. 요즘 너무너무 살맛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